주요 뉴스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과 통상협상에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며 대선 차출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AI 반도체 업체를 찾아 AI에 100조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국내 배달의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오늘부터 포장 주문 서비스에도 6.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해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 대선을 50일 앞두고 민주당은 여전히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분위기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이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항하는 빅텐트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한대행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지막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여지를 두면서 출마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파장이 인 건 마지막 소명이란 표현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마지막 소명이 한대행이 자주 쓰는 표현일 뿐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며 추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항상 소임으로 생각하고 정치권에선 대선 차출론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선을 긋고 남은 임기 동안 통상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취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한대행의 한 측근은 대선에 참여하더라도 대망론이 미리 확산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지 않은 한대행이 통상 행보를 이어가며 필요하면 미국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언급한 건 추후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출마를 명확히 선언하지 않는다면 한대행의 출마 여부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 내내 가장 큰 변수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차출론을 부추기는 사람에게 철딱선이 없는 짓 한다고 비판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한덕수 대행 차출론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추대론을 추진하는 일부 친윤계 중진을 겨냥해 철부지 없는 사람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핵이 됐어요. 거기에 총리로서 제일 첫째 책임자입니다. 당내에서 철부지처럼 설치는 일부 사람들이 문제지.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당 행위라며 한덕수 주대로는 기득권 세력이 연명을 원하는 것이라고 한층 더 날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경선에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다. 주위에서 부추기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패배주의의 발로죠. 이기려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은 지금 한대행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흔드는 것 아닌가라며 우려했습니다.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한 말씀도 없으신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당의 자존심 문제라며 추대론 반대를 명확히 했습니다.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추대론이 국민의힘 내 분열의 기폭제가 되는 양상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덕수 차출론 배경에는 친윤계 의원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을 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선 여러 가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NS에 각본을 쓴 건 물러난 대통령과 여사의 측근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를 노린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후보는 같은 기준 아래 경쟁해야 한다며 원칙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당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당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자충수라며 화합을 해치는 발언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경선 흥행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력 주자가 경선에 불참하고 있는데 한덕수 차출론까지 나오면서 경선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안팎에선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빅텐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차출론을 내란 승계로 규정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 한대행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책임하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시작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한덕수 차출론을 내란 승계와 당권 장악으로 정리된 국민의힘 대선 목표라고 성토했습니다. 무의미한 극우 경선이 된 당내 경선에서 뽑힐 국힘 후보 대신 한덕수 대행을 내세운 단일화 쇼로 당권을 유지하는 플랜입니다. 들러리용 윤석열 아바타로는 딱입니다. 빈집 털이범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맞이 준비에 전념해야 할 한덕수 대행이 빈집 털이범으로 변모해서 나라를 통째로 말아 털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의 공세는 한대행에 집중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정부 질의에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차출론의 견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네,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보수 후보로 경쟁률 1위입니다. 내일이 국민의힘 후보 등록 마감이지만 당원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3의 빅텐트 얘기까지 나옵니다. 한덕수 출마론, 이제 결정의 순간인데 정치부 김지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국무회의에서 마지막 소명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출마입니까? 불출마입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출하고 있는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망론에 비추어 볼 때 네. 약간 관측하긴 이를 것 같은데요. 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바라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 예.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며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다만 한대행이 직접 대선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 대권 가능성을 열려 있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총리실 분위기도 마지막 소명이라는 발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잘 해내겠다는 취지의 통상적인 발언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대선 출마를 고민 중이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당내 추대든 그리고 민심의 요구든 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필요로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요, 한대행 본인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윤계 한 의원은 한대행은 총리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대행의 한 측근은 정권 교체 여론이 너무 높은 점이 한대행이 고민하는 지점이라며 가족의 반대가 심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가족의 반대가 심한 것도 이유다. 그렇다고 해도 고민을 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런 가운데 지도부도 또 강하게 경계를 했고 그렇다면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 점을 바로 지도부가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흠. 경선 룰에 따라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 참여자도 아닌 원외 인사 한 대행을 계속해서 추대하면 누가 열심히 경선에 참여하겠느냐 이겁니다. 취재를 해보니까요, 지도부는 경선 기간 한대행 추대 움직임을 자제하라고 당부했고요. 네. 동시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친한계에도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도부 한 인사는 경선 흥행은 흥행대로 성공해야 하고 만일 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며 무엇 하나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무엇 하나 죽어서도 안 된다. 결국 경선 흥행과 한대행의 출마 모두 바라는 분위기가 좀 엿보이는데 그래서 빅텐트 시나리오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 이재명 세력이 모두 뭉치는 이른바 중도 보수 빅텐트 국민의힘에서 시나리오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초 결정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대행이 후보 단일화를 결단하고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와 빅텐트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물론 단일화 후보는 한 대행인데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이 같은 빅텐트 구상을 단번에 일축했습니다. 네. 경선에서 승리하신 분이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빅텐트를 만들어야지 이재명 정권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유승민, 오세훈 이 두 분은 우리 당 사람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기에 아마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을 겁니다. 비단 홍 후보뿐 아니더라도 당내 치열한 경선을 거친 최종 후보가 한 대행의 자리를 내어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정치부 김지영 기자와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인생 30년의 마지막 꿈을 걸겠다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역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며 사법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 선거라며 이재명 전 대표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한테 나라 맡겼으면 나라가 절단나겠다. 그런 국민 정서가 지금 60%가 넘습니다. 절대적 비토 계층이 60% 넘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홍 전 시장은 개헌을 통해 7공화국으로 나아가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 지도부도 홍 전 시장을 치켜 세우며 당내 공정 경선을 강조했습니다. 5선 국회의원을 역임을 했고 그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마 300명의 국회의원 중 완탑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홍 전 시장 캠프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총괄 상황실장을, 원내 수석대변인이었던 김대식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재명이랑 둘이 붙어서 이재명을 몽둥이질 할 사람 누굽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와 유승민 전 의원의 국민의힘 경선 불참으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홍 전 시장을 비롯해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예비후보 등으로 압축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대선 후보자 등록을 받는 국민의힘은 22일 1차 컷오프 통과자 4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첫 대선 행보로 AI 스타트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AI에 대한 정부 주도 투자를 강조해왔던 이 전 대표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내걸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지난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첫 공개 일정으로 잡은 건 서울 강남의 한 AI 스타트 업체였습니다. 대선 출사표부터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 전 대표는 밝은 의상에 가벼운 농담으로 AI 업계와의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 굿시상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저입니다. 아, 우리 사촌 이름이 똑같습니까? 좀 인연이 많으시고. 어쨌든 많이 엮어놔야지.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이 전 대표는 AI 분야 투자 필요성과 정부 역할을 강조하면서 1호 공약으로 AI 분야 100조 투자를 내걸었습니다.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강화, AI 단과대 설립, 규제 합리화 등 KAI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가 투자로 모두가 무료로 쓰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도 공식화했는데 앞서 사회주의 논란이 일었던 국부펀드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100조 투자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 대선 경선 캠프 관계자는 민간 투자를 포함해 100조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 정치적 공약을 제시한 것이라고 MBN에 설명했습니다. 대선 경선과 재판을 병행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하루는 공식 일정을 하지 않는 가운데 AI에 이은 2호 공약은 뭐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경선 룰을 결정했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경선 룰과 달리 국민 여론을 50%만 반영하자 김두관 전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것이라며 경선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당원 찬성 속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경선 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찬성 96.56%, 반대 3.44%로 과반 이상이 찬성하였기에 특별 당규 제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극우 세력의 역선택 우려를 이유로 들었는데 해당 룰에 반대해온 비명계 후보들의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당내에서 처음으로 대선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전 의원은 민주당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 민주 역량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정치가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겠냐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배제한 방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국민의 수준을 무시했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동시에 당원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 경선제가 무너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밭을 가리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당당히 경선에 임하겠습니다. 당초 어떤 방식이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의 공개 일정을 시작하며 경선 레이스를 본격화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김경수, 김동연, 이재명 후보의 3파전으로 좁혀진 모양새인데 어대명 경선을 비판하며 이탈한 김두관 전 의원의 완주 여부도 진보 진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네, 정치권에 톡톡 터지는 소식 국회팀 장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지금 뒤에 사진을 잠깐 볼까요?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 이정희 전 통진당 의원 같은데 안 어울려 보여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죠. 나경원 의원 그리고 한 전 대표 신경전이 격화하면서 벌어진 장면 소개해드릴 텐데요. 나 의원은 어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여러 원인을 생각을 하다 보면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한 전 대표가 SNS에 이정희 전 의원 사진과 함께 통진당을 닮지는 말아야죠 라고 적었습니다. 나 의원이 한동훈 후보만큼은 이기겠다라고 했는데 한 전 대표는 왜
갑자기 통합진보당은 닮지 말아야죠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네, 우리가 과거 발언을 소환한 것 같은데 정치권 싸움도 보면 가끔 초등학교 싸움 같긴 해요. 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후보만큼 이기겠다고 하자 통진당 발언을 꺼내드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 의원도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네. 한 전 대표가 언급하는 국민 승리가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세력이 가장 바라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를 볼까요? 4.5일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점심 먹기 전에 퇴근하는 거죠. 네.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데 네. 그런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요. 하루 8시간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을 하고 어허. 그 대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을 한 뒤에 퇴근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총 근무 시간은 40시간 그대로니까 급여 변동도 없고 또 금요일에는 빨리 퇴근하니까 실질적 워라밸을 가져오는 대안이라고요. 그러면서 주 52시간도 폐지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근무 시간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목요일까지 9시간 근무하고 금요일 날은 4시간만 근무해서 점심 먹기 전에 가고 4.5일제다. 네. 목소리 한번 한번 들어볼까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서 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도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 4.5일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 이번 대선 공약에 등장할지도 주목됩니다. 네, 오늘 한번 또 국회 소식도 들어볼까요?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한 질문들이 오가는데 좀 격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불참한 상황에서 진행이 된 대정부 어허. 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의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가능한가 따져 물었는데요. 법 해석의 주무부처이기도 한 법무부 장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헌법의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또 학계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이유인데요. 이 과정에서 기싸움도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법꾸라지의 면모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표현이 좀 과하십니다. 네, 국회가 참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은데 제 뒤에 보이는 모습도 오늘 국회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 네. 야구도 아니고 벤치 클리어링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긴장감이 유지가 되던 양당,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은 내란 공모 정당이니까 해산되어야 한다. 이 발언에 결국 폭발을 했습니다. 반말은 물론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자리를 찾는 말씀하셨듯이 벤치 클리어링 같은 모습도 네. 연출이 됐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발언하십시오. 예, 저 마무리. 네, 결국 회의는 한때 중단이 됐다가요. 국회 부의장 중재 속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국회 풍경 좀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파면 열흘 만에 자신의 내란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고인석에 앉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은 82분간 직접 발언에 나섰습니다. 헌재가 이미 인정한 기초적인 사실부터 전면 부인했는데 평화적 계엄, 몇 시간짜리 사건이 어떻게 내란죄가 되느냐고 했습니다. 먼저 이혁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차량으로 이동해 첫 형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법정에 들어간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붉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먼저 검찰이 미리 준비한 PPT를 띄우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히고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다시 띄워달라며 하나하나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두고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폄하했습니다. 특히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경고성 계엄 논리를 꺼냈습니다. 앞서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던 주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를 위한 계엄군 투입에 대해선 250명 정도만 질서 유지 병력으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의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이후 승복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도 헌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1시간 넘도록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쟁점들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최희지 기자입니다.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 의혹은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인정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앞선 탄핵 심판에서 이를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공작이라고 비판했는데 형사재판에서도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 지시할 일이 있으면 기관장인 원장을 통해 한다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누구를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거짓말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를 하면서 경제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선 시스템 점검을 위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주의를 위반한 수사라고 지적한 것을 정면으로 부인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 계엄군 진입에 대해 수사를 했다는 증거도 없고 수사관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며 계엄군이 들어간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으로 나오면서 1심 재판이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증인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인데 조 단장은 오늘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이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교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의원 체포 지시 관련 핵심 증언을 했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조 단장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검사의 말에 조 단장은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해 이미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전사가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단장의 답변에 윤 전 대통령은 신문도 좀 끼어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증인이 오늘 꼭 나와야 했는지, 그렇게 급했는지 순서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이 일정상 변경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자기들 유리하게 굳이 장관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나오게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단장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기 특전대대장도 계엄 당일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과 관련해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기자, 일단 오늘 공판에서 그야말로 윤 전 대통령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재판부가 5분 정도로 정리해 줄 수 있냐는 요청도 있었더라고요. 그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게 일종의 기선제압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1시간 넘게 직접 검찰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을 했는데요. 앞서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면서 내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지지자들을 향해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게 형사재판에서도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할 말 다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도 짚어봤지만 헌재에서 인정한 쟁점들마저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쟁점이었던 이 국헌문란 목적, 형사재판에서도 인정이 될까요? 1심 선고 결과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지금 단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다만 탄핵 심판 과정과 결과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섰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다수의 군 관계자들을 통해 국회의원 끌어내려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었죠. 이에 대해 헌재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군 투입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은 증거와 진술을 보다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법조계에서는 증거와 진술이 꽤 명확하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가 된 이 증거나 진술 조서, 증거 능력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윤 전 대통령 측도 이 부분을 가장 파고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증거 능력을 모두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증거와 진술을 각각 재판에서 일일이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증인을 불러서 이 증거를 작성한 게 맞는지, 그런 진술을 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른바 홍장원 메모라든지 참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 조서를 하나하나 따지는 겁니다. 앞선 탄핵 심판에서의 증인이 이 형사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부분 비정상적인 비상계엄이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던 만큼 참고인들과 관련된 증거 능력은 똑같이 인정이 될 확률이 높겠죠. 다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단독으로 수집한 증거나 진술 조서는 이후에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공판 전례를 따져보면 전직 대통령의 공판은 저희가 화면으로 직접 봐왔는데 오늘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취재기자는 들어갔지만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없게 되나요? 이걸 재판부가 다시 판단을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언론사의 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서가 불어대면서 특혜 논란이 있었죠. 예. 이 재판부가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오후 4시쯤 이 신청서가 접수됐는데 오늘 재판 때까지 이 피고인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다음 공판 기일이 잡히고 다시 촬영 신청서를 낸다면 그때는 재판부가 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 결과도 지켜봐야겠군요. 이제 시작입니다만 1심 재판 결론은 언제쯤 날 걸로 전망됩니까?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선고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확정된 증인만 38명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능력을 부인하면 불러야 하는 증인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한번 재판을 열 때 증인을 많아야 서너 명 정도 부를 수 있을 텐데 증인이 늘면 재판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조계에선 최소한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지난한 법적 싸움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가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남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비극적 사건의 목격자는 집에서 다친 채로 발견된 중학생 딸이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9시 20분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아빠가 엄마를 흉기로 찌르고 같이 뛰어내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했습니다. 아파트 27층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1층 화단으로 떨어진 겁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은 이곳에 쓰러져 있던 두 사람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제가 연색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형사차까지 떴으니까 부부싸움으로. 이들 부부는 말다툼을 하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고 이 말에 격분한 남편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와 중학생 딸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내와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일주일 전쯤부터 다툼이 잦아졌지만 신고된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편이 뭐 죽여서 뭐 밀었다든지 명확한 게 지금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 국가에서 부검도 좀. 경찰은 목격자인 딸이 호전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어제 부산도시철도 공사장 주변에서 땅 꺼짐 현상, 일명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또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하루 전부터 주변 전신주가 내려앉는 등 이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도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 시간, 부산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입니다. 갑자기 도로변 전신주가 땅속으로 내려앉더니 계량기에서 불꽃이 튑니다. 28시간이 지난 오늘 아침 7시에는 전신주 바로 옆 도로가 조금씩 꺼지기 시작합니다. 임시로 막아둔 바리케이드가 쓰러지고 곧바로 도로에 구멍이 생깁니다. 어제 대형 싱크홀이 생긴 지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도로에 또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신주가 1m 정도 내려앉을 때부터 이미 땅 꺼짐의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록 주변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사고가 안 난 게 천만다행입니다. 안전장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오늘 아침에 보니 꺼져가 있네요. 그래서 불안하기는 불안했었어요.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구간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싱크홀만 벌써 14번째. 주민들은 매번 사고가 터지면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싱크홀 생겨가지고 사람 한 명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도 되고 건물 무너지니까 걱정이 됩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취약 구간으로 보이는 지점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폭설이 쏟아지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로 제 옆의 장면들. 한겨울 장면이 아니고 바로 오늘 모습들입니다. 이런 날씨가 내일까지는 이어진다는데 4월 중순 날씨가 왜 이렇게 요란한지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뜩 찌푸린 서울의 하늘에서 벼랑간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소낙비를 쏟아붓다가 한 번씩 내려치는 번개에 산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서울 관악산 자오남 능선 근처에선 주말 사이 낙뢰가 떨어져 산불이 났다가 45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올해 첫 낙뢰로 인해 산불이 난 현장입니다. 아직도 이곳엔 곳곳에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강원 산간엔 대설특보가 내려져 화천군에 오후 2시 기준 하루 11cm 이상의 눈이 쌓였습니다. 북극 편서풍에서 떨어져 나온 전리저기압이 영하 34도의 한기를 머금은 채 한반도 상공에 자리 잡은 영향입니다. 지상의 저기압이 끌어들인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상공으로 떠오르고 상공에선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가라앉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대기가 극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동쪽에서 버티고 있는 고기압이 전리저기압의 움직임을 막아서면서 내일 아침도 영하 2도의 쌀쌀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15일 화요일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던 상층의 찬 공기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오후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에 들면서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어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물러나는 저기압 후면을 타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는 만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가 과일을 키우는 농가에는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상고온으로 빨리 핀 과수나무 꽃들이 갑작스런 추위에 얼어버린 건데요. 강진우 기자가 피해 농가를 돌아봤습니다. 전국 배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전남 나주 과수원의 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 수정이 이뤄져야 할 시방이 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최근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얼어 죽은 겁니다. 한번 이렇게 시방이 죽은 것은 다시 깨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 자료는 다시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결론이죠. 경남 지역의 과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꽃눈이 냉해를 입으면 착과율과 생산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꽃에 꽃가루를 뿌리는 인공수정도 하나만합니다. 암수를 죽어갖고 씨방까지 다 냉해를 받아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인공수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사과를 10년 넘게 재배하고 있는 이 농장도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여기는 상습 지역이라서요. 작년 빼고는 계속 입었습니다. 언제 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냉해 때문에 농민들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각종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냉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불을 피워 나무 주변의 온도를 높이는가 하면 온풍기를 설치해 따뜻한 바람을 공급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기후의 변수는 여전해 수확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배달의 1위 배달의 민족이 오늘부터 손님이 직접 식당에 가서 음식을 찾아가는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포장 주문 혜택을 줄이거나 서비스를 해제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늘면 결국 음식값이 오르는 건 아닌지 소비자 우려도 나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째 불고기 가게를 운영 중인 하종수 씨. 배달의 민족 앱으로 배달이 아닌 포장 주문을 하면 제공하던 10% 할인 혜택을 없앴습니다. 이제 손님이 직접 찾아가더라도 6.8%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걸어오신 만큼 뭔가 드려야 되는데 그 수수료만큼 못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할인 혜택이나 이런 건 좀 삭제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포장 주문에는 수수료가 아예 없었지만 이제 2만 원짜리 포장 주문에 1,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배달의 매출의 3분의 1은 포장 주문이 차지하는데요.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배민에서 포장 주문을 받지 않겠다며 서비스를 해제한 음식점도 있습니다. 돈을 벌고자 장사를 하는 건데 점점 제가 갖고 가는 수익이 적어지다 보니까는 굳이 안 하는 거죠. 당장 할인 혜택이 줄거나 쉽게 주문할 수 없게 된 소비자들도 불만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음식값 자체가 많이 오르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논란이 커지자 배민 측은 포장 주문이 활성화되면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은 줄어들고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업계 2위인 쿠팡이츠는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고 정치권도 배민을 규탄하고 나서면서 한동안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한국 시장에 야심차게 발을 들인 중국 전기차 BYD가 출시 석 달 만에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인증 지연으로 출고도 미뤄지던 상황이었죠. BYD 가세로 국내 전기차 시장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국내 첫 차 아토3를 출시하고 예약을 진행한 BYD. 하지만 차량 인도는 이제야 시작됐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새로 떠오르는 브랜드이기도 하니까 한번 구매하게 된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초반 가성비로 사전 계약 일주일 만에 1,000대를 넘어선 아토3는 이후 정부의 인증 절차가 늦어지면서 고객 인도도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그러면서 생소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품질과 배터리 문제 등 우려는 커졌습니다.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승을 한번 해보시면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주행 중 장점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세로로 편하게 볼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음성인식 기술로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이 BYD. 듣고 있습니다. 썬루프 열어줘. BYD가 이제 본격 가세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 경쟁도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이미 올해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상황. 현대차 기아는 아이오닉과 EV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최근 새로운 수소 전기차와 목적 기반형 전기차를 공개하며 친환경차 시장에서 폭을 넓히고 있고 여기에 KGM은 국내 최초 전기 픽업 트럭으로 도약을 꾀하는 등 국내 업체에 맞서 BYD가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둘지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에선 대규모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대신 중국산을 사용하자는 애국 소비 열풍이 불고 있는데 미국인 개인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식당까지 등장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 매장 앞에 안내문이 놓여 있습니다. 미국인에겐 145% 추가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SNS에선 사지 말아야 할 미국산 제품 리스트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산 대신 중국산을 이용하자는 이른바 애국 소비 운동입니다. 我再也不用拆的 GDP 了，只用 DeepSeek。我再也不喝星巴克了，我只喝瑞幸。肯德基就应该回他美国去。作为中国人，穷奇不要去了。 멀쩡한 나이키 운동화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결의를 다지기도 합니다. 支持国货，从我做起。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트럼프 취임 후 많이 팔렸던 변기솔도 다시 인기 상품이 돼버렸습니다. 다만 애국 소비 열풍과는 달리 산업 현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창 일해야 할 시간인데도 근로자들이 공장 밖으로 나와 앉아 있습니다. 미국 수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출근해도 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는 겁니다. 자국민들의 지지에 힘을 얻은 중국 정부는 당분간 미국을 상대로 강경한 자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심부를 공습해 적어도 30명 이상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민간인으로 알려지면서 3주째 교착 상태인 휴전 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도심에 쿵하는 굉음이 울려 퍼지자 시민들이 혼비백산하며 자리를 피합니다. 차량에 시뻘건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거리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쏜 탄도미사일 2발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주 도심에 떨어져 최소 3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종려주일 행사에 인파가 몰리면서 피해가 컸는데 올해 들어 사상 최대 민간인 사상자입니다. На 4-м этаже в квартире была в коридоре, улетела от взрывной волны.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민간인을 공격한 러시아를 향해 비열한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Одна з будівель університету, друга розірвалась фактично над вулицею. Сволота може робити таке.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선 미국이 중립적이길 원하는 건 잘못이라며 우크라이나 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휴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무시되고 있다며 러시아에 조건 없이 즉각적인 휴전을 강요해야 한다고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 역시 이번 공습을 두고 선을 넘었다고 비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후속 대책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달에만 2차례 민간인 공격을 감행하면서 3주째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는 종전 협상에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고 전 세계 내전이 끊이질 않자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미국에서는 군사훈련 받는 시민이 생겨나고 유럽에서는 학생 기초군사훈련이 부활했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총을 든 남성이 사격 후 표적에 대해 설명하고 장비를 펼쳐 보여줍니다. 미국의 한 민간 방위업체의 강의 영상으로 실제 전쟁 등 위기에 대비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기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Come take a class with us and we can do these drills and break all these skills down that you need to be able to be a better shooter. 실제로 평범한 직장인들이 대면 훈련장을 찾고 있는데 미국 언론은 자체적으로 전쟁 등에 대비하려는 민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핵 위협과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지 않겠다는 자강론까지 더해져 민간인 대상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프랑스는 국가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학생 훈련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Pokój rośnie i takie poczucie niebezpieczeństwa jest za plecami. 나아가 프랑스는 전 국민에 배포할 생존 매뉴얼 제작에 스위스는 우리 돈으로 3,500억 원을 들여 오래된 대피소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쟁 등 위기가 언제든 닥쳐올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각국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생존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자체도 문제지만 암이나 심혈관 질환, 치매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죠. 젊었을 때 문제가 없었어도 노년기 생길 수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0대 후반 윤모 씨는 젊은 시절에 임신 후유증으로 생긴 당뇨병으로 30년 가까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합병증으로 의심되는 갑상선 암 때문에 절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뇨 때문에 동작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손 같은 게 베면은 잘 낫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 막 그러거든요. 당뇨병 환자가 국내에서만 533만 명에 달하는데 당뇨병 전 단계까지 합치면 2천만 명 가까이가 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걸려 끝까지 가기도 하지만 노년기에 새롭게 당뇨병 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경우 당뇨병 환자 10명 중 4명은 7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데 이 기능이 망가지면 당분이 높아져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암과 폐렴, 심혈관 질환, 치매 등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 먹는 거를 조절하고 운동을 통해서 체중의 5%만이라도 뺀다 그러면 그것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당뇨병의 대표 증상으로는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 소변을 자주 보는 다변, 많이 먹는 다식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도 당뇨병에 걸렸을 수 있어 선제 검사가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른바 삼성도시로 불리며 호황을 누렸던 평택 고덕 신도시가 반도체 경기 불황 여파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상가들이 수두룩하고 1층 공실까지 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 상가입니다. 텅 빈 가게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임차인을 찾는 현수막은 얼마나 오래 걸려 있었는지 색이 다 바랬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상가에는 적막감만 흐릅니다. 삼성도시로 불리며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불과 1년 사이에 빈 상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빠졌다고, 앞으로 더 빠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듣고 있어요. 일단 삼성 공장이 일단 빨리 제대로 가동되기를.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이 건물은 1층 전체가 이렇게 대부분 텅 빈 채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추가 공장 공사가 중단됐고 7만 명에 이르던 공사 인력이 2만 명으로 줄면서 상권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가 좀 많이 죽었죠. 여기 49층 지하면 뭐 다 그런데 거의 공실이에요. 인원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자체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시설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이런 삼성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올해 초 삼성전자도 HBM 공급 승인을 받는 데까진 성공했지만 자고 나면 달라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경기 불황 여파는 청년 세대 취업문도 좁히고 있습니다. 신입 채용은 줄어들고 그나마 있는 신입 채용에선 경력직을 선호하죠.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으란 건지 경력 쌓을 길 없는 20대 후반의 취업자 수는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쇼 호스트 윤예린 씨는 20대 중반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TV 홈쇼핑 업체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좀처럼 기회가 없어 모바일 방송부터 경력을 쌓은 윤 씨. 그러다가 2년 전 홈쇼핑 방송업체에 면접을 볼 기회가 생겼는데 신입 공채임에도 면접에서 경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막상 면접을 해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좀 경력 위주로 물어보는 것, 바로 투입할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거가 좀 느껴졌어요.
신입을 뽑더라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현상은 최근 몇 년 새 더 강해졌습니다. 올해 500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신입 공채 때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답변이 80%가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중고 신입이 늘어 2023년 대기업 입사자 4명 중 1명은 경력이 있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력을 쌓기 힘든 취업준비생들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신규 취업자 수는 242만 명으로 전년 대비 9만 8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2013년 3분기 이래 12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많이 하지 않는 데다가 교육도 하나의 비용이기 때문에 길러진 인재는 채용해서 활용할 생각.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건설업도 채용이 크게 줄면서 청년들의 취업 한파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정규리그 MVP에 선정되면서 18년 만에 통합 MVP를 차지했습니다. 프로에 데뷔한 첫 시즌을 통합 MVP로 시작해 선수 생활의 마지막도 통합 MVP로 장식했는데요. 살아있는 전설다운 마무리였습니다. 오늘의 장면입니다. 연일 봄 같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곳곳으로 때 아닌 눈이 쏟아졌는데요. 특히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한겨울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의 눈비는 오늘 밤에 잦아들겠지만 강원 산지와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날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4도에 그치며 평년 기온을 밑돌 텐데요. 그래도 모레 낮부터는 20도를 웃도며 다시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차차 개겠고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도, 대전은 3도로 출발해서 한낮엔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5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엔 광주가 15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